전국에 계신 오토기어 가독자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인가요? 신성한 리뷰를 하는데 파리가. 자, 오늘 무슨 차인가요? 네, 오늘 기아 셀토스입니다. 셀토스가 핫한가요? 엄청 핫하죠. 엄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펠리세이드만큼 핫하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죠. 네. 펠스는 유난히 확실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큰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이즈가 B 세그먼트인데 말이 B 세그먼트지 거의 C 세그먼트 사이즈입니다. 거의 뭐 끝판까지 간 B 세그먼트인데 이게 코나 베이스인데 코나에서 약간 좀 길이를 늘렸어요. 코나베이스. 약간 느린 것 같지 않은데요? 20cm 정도 늘렸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4375 길이가 거의 준준형에 해당하는. 네. 근데 그래서 준준형인데 높이가 높다 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준준형은 아닌데 딱 소형 사이즈인데 이게 덩치로 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기아가 차종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셀토스 말고 밑에 스토닉 있죠. 거기에다가 비슷한 컨셉으로 소울 부스터가 있어요. 예, 거기다가 바로 위에 스포티지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중형 밑에 SUV가 그 중형 SUV라고 하면 이제 소렌토가 중형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하비 이쪽에 있고요. 그렇죠. 텔룰라이드가 대형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니까 텔룰라이드, 모하비, 소렌토, 스포티지, 거기에다가 셀토스, 또 소울, 거기에 스토닉까지. 진짜 많긴 네. 많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소렌토까지는 다 S로. 그러네. 무슨 그러네. 뭐 의미가 의미가 있나? 있나? 네. S로. 보통 이제 SUV는 뭐 휴양지를 많이 쓰잖아요. 산타페도 그렇죠. 예, 그 뉴멕시코 지역의 휴양지고 소렌토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테루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의 스키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 스키 타러 많이 가는 데고요. 펠리세이드는 그 남태평양 바라보고 있는 그 퍼시픽 펠리세이즈라는 주택가, 여기 언덕 위에 있는 고급 주택가, 막 태평양 선셋이 유명한 그런 고급 주택지를 얘기하고. 셀토스도 지명일까요? 셀토스. 네, 셀토스는 뭘까요? 셀토스도 휴양지. 휴양지? 셀토스는 차 많이 팔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 셀. 셀. 판매량을 나한테 토스해라. 토스해라. 아, 셀토스. 의미 있어. 이제 기아 저인망식으로 차 여러 대 만들면서 싹쓸이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자면 기아가 그 저인망 전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취업까지 다 담겠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 업에서 저인망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어린 물고기들은 내가 놔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쓸어 담겠다는 전략이라 선택과 집중을 지금 너무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중복적인 어떤 세그먼트가 왜 나오냐면 그 기아가 현재 그 현대랑 같이 인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인도가 신흥 시장을 폭발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레드오션화 됐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서서히. 그래서 성장이 제한이 되니까 이제 성장 폭발하는 시장인 인도를 잡자. 근데 인도에서는 메뉴나 셀토스 이런 사이즈가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차로서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품질도 가져갈 수 있고 디자인도 괜찮은. 인도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라 해도 플래그십에 준하는 그렇죠. 대형이라고 느낄 네.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베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고 셀토스는 거의 뭐 좋은 차급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현대 기아가 이 베뉴하고 셀토스를 신흥 시장용으로 개발을 한 건데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내서 안 팔 필요 있어?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뭐 싹 쓸어 담자. 이게 밑에서부터 그냥 위까지 싹 쓸어 담자. 그러니까 셀토스 살 사람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렇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효율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종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도 좀 혼동스럽다. 이런 그 시각이 있고 또 야 뭐 선택지 좋은 거지. 뭐 그게 뭐 다양하게 입맛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부익별 갖고 좋다. 아니 옷가게 가서 티셔츠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골라 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좋다는 분이 있고 네. 또 우려가 된다. 네. 이렇게 뭐 의견은 뭐 다양하게 좋습니다. 뭐 그래서 이걸 소비자 차원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차종이 그렇죠. 많다는 건 유지만 잘 될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네. 거죠. 그리고 뭐 현대 기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이렇게 또 베리에이션을 늘려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소울 부스터 같이 그
MPV, 네. 멀티퍼포스 비클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이용해 보세요. 요것처럼 SUV를 이용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셀토스가 뭐 스피디하고 그 켈토스를 합친 명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켈토스는 그 헐큘리스, 헤라클레스의 헤라클레스. 아들을 이제 켈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유럽 인종 중에서 켈트족이라고 알죠. 켈트족 하면은 되게 막 건장하고 막 우가우가하는 예. 그 켈트족의 시조가 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강하게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터프한 스피디함, 작지만 힘 있는 역동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 하긴 뭐 작은 차에서 휴양할 수 있을 만큼 편하진 않으니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메뉴는 그 eat place,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는 장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의 활동량을 얘가 대변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건 코나 베이스고요. 1.6T 모델입니다. 감마 GDI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177 마력입니다. 네, 177마력에 27kg 프로스미터의 토크를 내는데요. 예, 요 감마 터보 엔진이 승용차에 들어가면 180마력, SUV에 들어가면 177마력으로 세팅이 됩니다. 토크는 같아요. 27도. 예, 토크가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회전 특성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전할 때 얘의 기본적인 동작 특성은 비슷한데 네. 그 회전하는 그 힘을 내는 구간을 약간 밑으로 내리느냐 그렇죠. 올리느냐에 따라서 네. 결과적인 출력 수치는 좀 달라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토크를 고회전 영역까지 유지를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당기면 전체 출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걸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최대 토크가 하락하는 지점이 더 빨라지면 이게 회전수는 증가하더라도 그 전체 출력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토크가 동일하다는 같은 엔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세팅을 달리하냐면 차량 중량이 늘어나고 SUV는 세단과 달리 공기 저항 계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얘가 초반에 토크가 좀 강하게 발휘를 해서 초반부터 리니어한 힘이 나와야지만 얘는 편안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크가 유지되는 구간은 동일한데 그걸 계속 뒤까지 늘릴 수가 없어요. 이동을 했을 뿐인데 요게 토크가 일반 그 아반떼라든지 벨로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회전 영역에서 얘는 204마력이 아닌 177마력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한 5000rpm으로 풀악셀로 조질 때 외에는 네. 뭐 아반떼 스포츠나 이런 거에 그 데일리 주행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낄 거다. 그렇죠. 라는 느낌을 받을 네, 수 있는 대신 거죠. 최고속이 최고속은 떨어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디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튠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디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상황 그 차종에 맞게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준준형이나 밸런스에 들어가면 초반 토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어비를 좀 고속 영역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는 네. 뭐 2,000-3,000rpm으로 쑥 밟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끼는데 네. SUV 되면은 좀 느긋하게 울렁울렁 되면서 좀 타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3,000-4,000rpm 밟아야 된다 그러면 네.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도 힘을 내도록 토크 밴드, 어려운 말로 토크 밴드를 좀 낮추고 네. 편안하게 해줬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렇죠. 네. 뭐 그것도 디튠 아니냐 그러면 그래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출력이 내려갔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네. 디튠이라는 거는 이 엔진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다른 내구성이나 뭐 저 연비나 이런 것들을 잡는 걸 디튠이라고 하는데 토크라는 게 똑같은 그 숫자가 똑같은 걸 보면 네. 이 차 엔진의 특성을 살짝 변화시킨 거지 그렇죠. 디튠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그럼 현대는 왜 그러면은 같은 엔진을 가지고 출력을 그런 식으로 나누느냐? 예, 차량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현대가 이런 식으로 차량을 세팅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최근에는 차량 특성에 맞게 그 엔진의 성격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게 가용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튜닝하는 이런 노하우들을 지금 발휘를 해서 이건 S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달릴 일은 없거든요. 예, 뭐 150, 막 200 이렇게 달릴 일은 프락셀 없으니까. 극가속보다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맞춰진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마 엔진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머지 오토에서 또 상 받은 엔진이기도 하고요. 네. 감마 터보 GDI가요. 그리고 요게 2005년도에 개발이 돼가지고 직분사로 2010년도에 네. 그 변경이 돼서 이제 터보까지 물려가지고 네. 최대 204마력까지 냅니다. 네, 최대 204마력까지 내기 내가 때문에. 그거 갖고 있잖아. 네.
자랑스럽 뿜뿜. 아주 뭐 후진 엔진이죠. 아주 안 좋은 엔진이죠. 무슨 아니 1.6 터보에 204마력이 이게 말이 되나? 좋은 엔진입니다. 너무 웃겼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직분사 현대 직분사 기술에 네. 아무래도 이제 캐션 마크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CVVD라든지 또 그 듀얼 네. 인젝션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더 그 GDI 터보를 전방위적으로 네. 안정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소나타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VVD 기술이 들어가서 예, 저번에 우리가 CVVD 설명을 해드렸죠. 요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힌지식으로 생겨 있는 샤프트 축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요. 캠이 돌아가는 속도를 늦게 돌리면 40m/s, 빨리 돌리면 70m/s. 그러면 이게 40m/s로 돌 때와 70m/s로 돌 때는 밸브 개폐 기간이 꽤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캠이라는 게 한쪽에 볼록 튀어나온 걸 캠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 볼록 튀어나온 게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쓱 하고 같은 구간 동안 밸브가 열릴 텐데 네. 이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거는 이 캠이 돌아가는 시간을 천천히 돌아가게 하면 오래 열릴 거고 그렇죠. 빨리 돌아가게 하면 네. 짧게 열릴 거고 네. 그거를 돌아가는 시간, 이 각도 회전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함으로써 듀레이션을 조절한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 기존의 감마 GDI 터보 엔진하고 듀레이션이 적용된 엔진이 똑같아요, 출력이. 180마력. 왜 그런 걸까요? 뭐 다른 데 썼겠죠. 다른데? 네. 어디다 썼을까요, 이거를? 그 듀레이션이 들어가면 4% 출력이 올라가고, 뭐 연비도 네. 연비도 상승 5% 올라가고, 네. 배기가스는 뭐 10몇 %가 네. 또 향상이 된다 그러고, 거기다 또 마찰 저감 코팅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출력이 그대로일까요? 뭐 내구성이라든지 네. 뭐 배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려했겠죠. 네.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브랜드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차후 세대 그거예요. 모델을 위한 그거. 전략일 네.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180마력이랑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 CVVD가 적용된 엔진하고 이게 적용 안 된 엔진이 출력이 지금 180마력 세팅이 같아요. 같다는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지금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구조적인 어떤 냉각 시스템까지 바꾸고 거기다가 마찰 저감에 CVVD까지 들어갔으니까 전반적으로 출력을 한 10%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소나타에 들어간다면 200마력까지는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벤츠도 M133 엔진 처음 냈을 때 360마력으로 그러니까 냈거든요. 거기서 네. 야 좋다고 샀다가 네. 다음에 380마리 380 나오네. 마력. 그다음 400마리 나오네. 420마력. 그다음 420마리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내주는 뭔가 진보된 것 같고 향상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조사에서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표를 다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기술을 다 집어넣는데 왜 출력이 똑같아? 다음을 기대하시라는 거죠. 다음에는 190마력, 200마력, 210마력 이렇게 올려도 그리고 또 제조사가 처음에 이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GDI가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최선을 다해버리면 네. 어디 뭐 삐끗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예선 뛰는데 뭘 최선을 다 몸풀지 뭐 하는 현대가 그런 GDI를 느낌이죠. 2009년 10월인가 발표를 했을 거예요. 2009년 9월, 10월 이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독자 기술로 GDI로 자연흡기에서 우리는 최고의 출력을 낸다. 아주 자신감 있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FSI라든지 BMW 벤츠처럼 그러니까 BMW나 벤츠도 상당히 직분사를 도입을 늦게 했거든요. 네, 폭스바겐만 2001년도에 했고요. 그 일본 제조사들도 상당히 늦었었는데 뭐 이런 제조사들이 보기에 현대가 직분사 인재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서 물론 미쓰비시 기술을 GDI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개선을 한 거지만 모디파이를 한 거지만 어쨌든 그때 냈을 때 화제였어요. 그러면서 와 현대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인가? 해서 딱 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내구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현대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성급했고 순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을 구현을 해놨으면 이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팩까지는 딱 감추고 있다가 야, 이 다음에는 이거야 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만들어 놓고 실력이 이렇게 나오니까 솔직히 좀 흥분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실험실 조건에서 모든 상황을 다 조사를 했을 텐데 네. 실험실의 환경하고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 주행하는 환경은 하고 완전히 다르죠.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암제 개발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생각지 못했던 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야 100만 킬로, 200만 킬로 돼도 상관없어라고 했던 게 네.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이상한 환경, 뭐, 언덕 가면서 막 이런 게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 옆에도 그 메모리 꽂았는데 인식을 안 하는 친구들가 있어요. 꼭 맞게 꽂았는데 메모리가 인식을 안 해. 지금 카메라 들고 있죠? 그렇지. 그리고 뭘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똥손이라 그러거든요. 이 운전도 똥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고장 잘 내는 왜 여기 보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좀 그 출력을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걸 다 보여주니까. 그 전에는 제가 받는 느낌은 그 전에는 현대가 이제 다른 그 리딩 컴퍼니 그 선도 회사들을 쫓아가기 바빴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는 할 만큼 했어라고 딱 되는 순간 뭔가 보수적으로 한 템포 늦출 수도 있는데 네. 마음이 좀 급했던 거 아닌가. 그 패스트 팔로워가 그게 문제예요. 그냥 쫓아만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리딩을 해야 될 때 이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 맨날 있다가 갑자기 팀장 돼. 갑자기 네가 수장이야 이제. 그러면 한동안 멍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아마 그때 당시에 GDR을 내면서 약간 좀 얕게 전략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 간 것 같아요. 다 보여줬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은 끌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5위에 올라가 있고 사세도 확장돼 있고 주목을 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함이 굉장한 그렇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뭐니 해서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이제 첫 GDI로 경험을 한 뒤로 이 CVVD 기술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네. 눈치예요. 그리고 직분사하고 이제 뭐 MPI 그 포트 분사를 같이 쓰면서도 굉장히 출력을 여유롭게 잡아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10% 15% 높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운행해 봐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 한 5% 정도 수준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대충 보면 예상 출력을 뽑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 있으면 현재의 현대 GDI 듀얼 분사 시스템, 듀얼 인젝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CVV까지 적용된 거면 현대의 GDI 대비 한 10% 정도는 높여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마력, 204마력을 냈다 그러면 한 230마력까지는 실험실에서는 이미 테스트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스텝별로 밟아 나가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좀 감질나죠. 하지만 이 GDI 사태를 경험한 현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감마 GDI 같은 경우에도 1세대 요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구성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토스 이거는 그 소나타랑 달리 그 CVVD가 적용된 엔진은 아닌데 요게 이제 아마 뭐 면식 변경되면서 또 그걸로 바뀌면서 출력도 높이면서 상품성을 그런 식으로 지금 로드맵을 짜놨을 겁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겠지만 뭐든 처음 사면 뭐다? 호구다? 아니지 아, 베타 데이터. 테스트한 네. 거지. 호구는 고객님들한테 돈 주고 사는데. 네네네. 그리고 먼저 쓰는 만큼 감수해야죠. 그렇죠. 가장 기술이 원수 가스 사면은 그 다음에 모델 체인지 되더라. 응? 제일 좋을 때 사는 건 죽기 전에 사는 거야. 그러면 손해 볼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어. 맞아. 죽기 한 달 전에 그냥 사면 돼. 전재산 다 통틀어가지고 뭐 파가니 돈다 이런 거 하나 사. 그러면 이제 최고를 누리고 죽는 거야. 안녕 그러고서. 좋네요. 이승에서 황금마차 한번 타봐야지. 그래서 하여튼 네. 너무 그 광고문께 기대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네. 그 순간에 가장 잘 적합한 모델을 골라서 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세대 GDI, 현대 GDI 엔진은 뭐 터보든 아니든 간에 내구성에 있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상식이니까 요것도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현대에서 GDI 전용 엔진 오일 요즘 권장하고 있고 네. 또 가급적이면 뭐 고급 휘발유 사용하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옥탄가. 예. 요게 이제 ECU 자체가 일반유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노킹이라는 게 이제 GDI에서 가장 큰 문제니까 그 노킹만 줄여내더라도 뭐 커넥팅 로드가 변형된다든지 뭐 실린더 벽이 긁힌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예, 조금씩은 예, 염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77마력 내는데 토크가 27kg/ms 내니까 요게 그 전륜 구동은
1375kg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1400kg이 안 됩니다. 근데 SUV 중에서 가벼운 굉장히 겁니다. 가벼운 거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네. 초반 토크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 정도 차체를 끌고 나가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가 뭐 감마 GDI 요 엔진 다음에 이제 CVV를 런쳐가지고 개선을 좀 해지 않았습니까? 요 다음 엔진은 개발 안 할 것 같죠? 다음 세대는. 뭐 개선은 해도 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2026년부터 개발 안 하겠다고 그랬고, 볼보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프랑스에서도 2024년, 2025년인가요? 그 디젤 확실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내연 자동차가 이제는 좀 저물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이 충분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고쳐서 쓰겠다, 모디파이해서 쓰겠다. 제조사들이 이제 그런 전략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48V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그 전략이 전방위적으로 전 제조사에서 지금 그거를 채택할 분위기예요. 유럽은 이미 마이크로 하이브리드의 거의 대부분 브랜드가 착수를 했고, 벤츠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48V 마이크로 하이브리드를 쓰면서 스갑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서서히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협력사들이 문제죠. 전장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변경을 하고 내부 부품들을 싹 다 바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캐퍼시터라든지 뭐 모스펫 같은 것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더 고용량으로, 여기에 이제 설계 변경에 따른 뭐 좀 비용 상승.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어차피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전기차가 1세대 전기차들이 그 배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12V 배터리를 따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450V 막 이런 볼트를 이겨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전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이렉트로 물려서 직류로 물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12V 체계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게 방전이 되면 점프를 해야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컨버터를 또 만들어서 별도로 그 차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급하게나마 지금 만들고 있는데, 기존의 에어컨 팬이라든지 네. 뭐지 뭐 다 12V로 맞춰져 있는데 네. 구동계통만 그 네. 배터리하고 모터로 달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뭐 450V가 아니라 뭐 40V든 뭐 어쨌든 다른 네. 볼테지로 네. 바꾸려면 다 여러 가지 부품들 다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네. 진짜. 그러니까 전기차가 정말 부품 수가 단순해지고 잘 운영이 되려면, 만약에 250V를 쓴다 그러면 전장도 250V를 쓰면 되고, 그럼 그대로 450을 쓰면 전장도 450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저 소리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만약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족용 전장처럼 이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100V에서 250V로 바꾸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그거 힘들죠. 그래서 사실 승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차가 정말로 효율이 높아지려면 그냥 여기 있는 배터리를 그냥 전기로 그대로 전장에서도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48V로만 승합을 해도 이게 뭐 전원이 부족해서 뭐 여기저기 아껴야 된다든지, 뭐 그 앰프도 그 증폭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전기가 많지가 않으니까 증폭을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고용량을 물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좋은 오디오 못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여기 그 프로세서라든지 그 컴퓨터 시스템도 저전력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전력만 잘 공급이 돼 버리면 한 번에 다 해결이 돼 버리니까 그 문제가 좀 시급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전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ISO 26262 같은 규정도 지금 계속 그 새롭게 버전업 되는 이유도 그런 어떤 관련된 전장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성능업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배터리로 해서 전기를 충분히 공급을 해가지고 안정성 있게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컴퓨터 관련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돌리면 굉장히 안정적일 텐데요. 그죠?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문제 없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실에서 하는 거와 실제로 운행을 하는 조건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오류가 또 예상치 못했던, 물론 이게 수천 번 오류를 임의로
입력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하겠지만 네. 예, 그 예상했던 오류도 미처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유가 있거나 이 마진이 충분하면 문제가 생겨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라든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한데 사고가 나서 몇 년 일을 못했어. 그럼 뭐 어려움 없이 가는데 딱딱 맞춰가지고 지출하고 맞게 살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생활이 막 흔들려 버리고. 이번에 네.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 통장에 얼마 있고 네. 여기서 얼마를 대출을 받고 직장인 대출로 얼마 네. 받고 해서 딱 맞춰놨는데 네. 직장인 대출이 안 된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러면 식이 문제가 될 터지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도 트레드가 이렇게 충분하고 새 타이어 같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거의 막 20-30%밖에 안 남아서 접지가 좋지가 않을 때는 직진하거나 마른 노면 다닐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수박이 생겨버리라 그러면 확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계가 낮으면 이런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장이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멀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아는데 이게 자동차는 환경이 바뀌고 열악한 어떤 주행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확 떨어지거든요. 이럴 때에도 안정성 있게 운전자를 보호하려면, 탑승객을 보호하려면 충분한 전기를 가지고 전장에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변속기는 그 듀얼 클러치 물려 있어요. 7단. 네, DCT입니다. 건식이죠. 네, 건식입니다. 예. DCT도 요즘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허용 토크가 34kg 퍼스 미터인데 디젤이 32.6kg 퍼스 미터예요. 그러니까 디젤은 빡빡하게 해서 제법 디젤에만 딱 맞춘 거죠. 겨우 맞추네요. 여기는 27이니까 요즘 여유가 있는데 이래서 DCT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건식이니까 더 그 자동 변속기는 아무리 못해도 한 50에서 60은 기본적으로 견디게끔 설계가 돼요. 그 다음에 좀 강한 출력을 견디는 것들은 다 100토크까지도 견디게끔 설계가 되는데 요게 그 커버리지가 높을수록 내구성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DCT는 이게 출력에 거의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게 27kg 포스미터인데 34니까 여유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가솔린은 그래도 괜찮은데 디젤은 거의 10% 여유가 아닌 거죠. 한계점에 다다르니까 물론 뭐 막 변속기를 최대 토크로 막 5000rpm까지 막 그러니까 레이스 네. 하듯이 조지면은 네. 이거는 조심하시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 주행에서는 별 상관 네. 없어요. 네. 뭐 토크도 풀악셀만 안 하면 뭐 한 15, 뭐 10 왔다 갔다 해서 쓰니까. 자, 여기서 네. 재원상 27kg 포스 미터다. 네. 재원상 177마력이다. 네. 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그 토크, 그 출력을 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맥스로 풀악셀 네. 최고 RPM에서 네. 밟았을 때 그렇다는 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데일리 주행에서는 방금 27이라 그랬는데 27이 아니라 방금 10, 20 말씀하시는 게 네. 악셀을 반 밟고 살짝 밟고 하면은 뭐 5도 나올 수도 있고 10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초보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자동차는 몇 단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게요? 양 PD.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몇 단에서 최고 출력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질문 내가 가끔 해요. 그 차를 잘 모르시면. 자동차 출력은 과연 몇 단에서 177마력이 나올까요? 굳이 4단? 4단? 이게 7단인데? 그럼 그러니까 딱 중간? 6단? 그러면 가장 출력이 떨어지는 단은 어딜까요? 1단. 1단? 1단이니까 아,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7단. 그 다음에 1단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보통 차를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답이군요. 네, 저런 낫다. 자동차의 출력, 최대 토크는 네. 모든 단수에서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모든 단수. 1단서부터 7단까지 27kg 퍼스 미터와 177마력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엔진의 힘이 변속기에서 토크 쪽으로 이동을 시킬 건지 회전수로 속도를 이동을 시킬 건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이에요. 변속. 속도를 바꿔준다. 자, 변속기가 네. 1단이든 2단, 3단이든 상관없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단에서는 최고 속도 회전수보다 어디 쪽으로? 토크 쪽으로. 토크 쪽으로. 2단에서는 토크가 약간 빠지면서 회전수 쪽으로. 그러니까 회전수 점점 높아지죠. 토크는 세지면서. 예, 그런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속이라는 거는 출력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속도를 바꿔줘서 변속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엔진의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얘가
출발할 때 힘이 강하게 걸리면은 1단에서 토크를 세게 밀어줘야 되고, 근데 시속 120, 130으로 달릴 때는 이게 저회전에서 토크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토크는 조금 약화되더라도 회전수 쪽으로 비중을 높이는 거야. 그럼 빠르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전거 외에 우리가 속도 기어를 늘려놓고서는 막 달리다 보면 저속에서는 어떻게 달려요? 페달은 막 밟는데 차는 안 나가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속기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토크를 받아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이게 내구성이 있는 건데, DCT가 빠른 변속을 좀 장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출력 손실이 적다 이것 때문에 자동 변속기가 이제 토크 컴포터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리고 출력 손실이 좀 있고 연비가 떨어졌었던 시절에 2003년에 처음 개발됐어요. 퀴즈 하나. 자동 변속기는 언제 개발됐게?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자동 변속기가? 몰라요. 야식이 태어나기 전에. DCT는 2003년이에요. 폭스바겐에서 처음 DSG라는 걸 얹어놨고, 자동 변속기는 1939년에 나왔어요. 39년? 39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구나. 1915년쯤인가 포드에서 유성 기어를 쓴 그 2단 변속 기어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 변속기 개념은 아니었고, 그 하이드라매틱이라고 GM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물론 벤츠에서 1930년대에 실험적으로 한번 만들긴 했는데, 그걸 대중화시키지는 않았거든. 그리고 이제 GM에서 처음 만들어서 올즈모빌에다가 그걸 처음에 얹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꽤 오래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동 변속기가 그동안은 성능이나 뭐 변속 속도나 이런 것보다는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1950년도에 CVT가 나오고 또 2003년도에 DCT가 나오니까 자동 변속기를 만들던 진영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경쟁력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2003년 DC 나온 이후로 이 자동 변속기가 급격하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DCT의 효율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DCT가 딱 나왔을 때 신세계 같았지. 그 토크 컨버터에 늘어짐도 없고, 뭐 직결감 끝내주고,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뭐 제깍제깍 되고. DCT가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대부분 많은 독일 회사들이 DCT로 가는데, 포르쉐는 우리는 AT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팁트로딩 하면서 AT를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포르쉐가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지금 DCT를 버리고 뭐 M이니 AMG니 이런 것들이 자동 변속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포르쉐는 엔지니어링을 되게 중요시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재밌는 건 DCT를 처음 개발한 애들이 포르쉐야. 1985년도에 1984년 5년 때 레이싱에서 효율적인 변속을 하려고 DCT를 얘네들이 개발을 했는데, 이 레이싱이라는 거는 모든 역량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거라 레이싱은 일회용이야. 좋은데 일회용이야. 그러니까 엔진도 일회용, 변속기도 그냥 고장 나야 엔지니어가 칭찬을 받아요. 야, 너 잘 만들었다. 안 고장 났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엔지니어가 너 어떻게 출력을 못 짜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포르쉐가 DCT가 내구성을 가지고 양산차에 넣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걸 처음에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에 관한 특허는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폭스바겐은 어차피 같은 계열이니까 한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안 할래. 우리는 토크도 높고, 뭐, 고장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AT로 갈래 하다가, DSG가 의외로 히트를 치니까. 그렇죠. 그때 포르쉐가 밀리는 듯 했어요. 뭔 변속기가 늘어지면서 이게 스포츠카야? 뭐 이런 느낌 받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듀얼 클러치, 우리 원천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게트라, 또 보고노사랑 협력해서 그거 가져와서 우리가 만지자.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해서 우리 변속기식으로 듀얼 클러치를 만들자 해서 PDK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듀얼 클러치 중에서도 PDK는 좀 다른 대접을 받아요. 굉장히 내구성도 뛰어나고 스포츠성도 좋은 그런 변속기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DSG나 또 그 DSG를 중심으로 뭐 게트라 듀얼 클러치라든지 현대 뭐 듀얼 클러치라든지, 이 듀얼 클러치가 2010년까지만 해도 각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두 개의 클러치가 습식이든 건식이든 물리적으로 맞물리는 수동 변속기를 이제 두 축으로 나눠가지고 변속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는 직접 접촉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토크 컨버터 유체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이게 내구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펙상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이 꼭 스펙대로 운전하나요? 그렇죠. 막 조지기도 하고 욱하고 막
그 브레이크 밟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슬립이라는 게 요 속에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클러치 쓰고 뭐 하면서 이제 저 수동 변속기도 클러치 갈아야 되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갈아야 될 때가 오는 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다 갈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차가 갈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얘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자동 변속기 굉장히 비쌉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골프 그 DSG가 수리비가 막 9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변속기가. 그럼 차는 중고로 팔아도 1000만 원 나올 거 말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15만 정도 되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안 사요, 사람들이. 또 미국은 그냥 크루징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빠른 변속이 필요가 없으니까 4단이든 5단이든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얘가 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거기는 오토 트랜스미션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서 각광을 받긴 했으나 이런 지역에서도 이제 수리비가 점점 문제가 되니까 또 GF8단 같은 걸출한 자동 변속기들이 속도라든지 연비 면에서 확실한 어떤 이득을 주고 경쟁력을 주니까 그 자동 변속기가 안 좋았던 점, 악셀 밟는데 얘가 헛돌고 있는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많이 없앤 게 락업 클러치라는 게 있거든요. 아예 딱 붙여버려요, 그냥. 수동 변속기처럼. 붙인 다음에 그 구간을 계속 굉장히 넓히는 그 운영 로직을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제 수동 변속기랑 비슷하네? 별차이 없는 변속 거죠. 탁 하면 바로 붙네? 뭐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GF8단이 쫀득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들어가는 유체 관련된 오일의 점도 이런 것들도 정밀해지고 그렇죠. 임펠러 형상도 더 효율적이 돼버리고 또 유성 기어를 잡아주는 클러치나 브레이크도 또 유압 시스템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쿨링 시스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듀얼 클러치가 뭐가 좋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야 이거 브라인 테스트 하면 모르겠다. 이게 듀얼이지 아닌지. 그리고 또 듀얼 클러치가 세팅을 좀 TCU를 좀 잘못하게 되면 저속에서 울컥거림이 있잖아요. 쿵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게 PCM이 제대로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저회전 구간에서 엔진하고 이게 회전수가 잘 안 맞아서 생기는 그런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좀 그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고 유럽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각광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점점 아마 자동 변속기에 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이것도 CVT처럼 일부 차종에 그냥 한정해서 사용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서브 프레임을 보면 요건 뭐 코나랑 같네요. 예. 양 PD 코나 리뷰할 때 없었나요? 네. 없었나? 네, 저 없었어요. 그렇군요. 뭐 했죠 그때? 그때 언니 애나러 갔었죠. 아, 그랬나요? 네. 언니 애를 왜 양피디가 그럴까요? 같이 났나요? 네, 선곡 피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으로 났나요?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H 프레임 뭐 소나타에서 이제 없애기 시작하려니까 점점 이게 없어질 것 같긴 한데 2급에서는 안 없을 것 같죠? 그렇죠. 네, 2급에서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H 프레임을 쓰는 이유는 원가 절감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원가 절감인가요? 글쎄요. 원가 절감 의미도 있죠. 네. 아닌 의미도 있나요? 아니요, 원가 절감이 맞아요. 원가 절감이 제일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공정이 늘어나요. 그치? 조립할 때도 더 힘들어가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이유는 한 가지만 있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도해서 처음에 그걸 했던지 간에 네.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포장을 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뭐 이게 현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부품 단순화가 되니까 차가 더 가벼워지고, 뭐 구조도 단순해지기 때문에 뭐 수리도 용이해지고 이렇게 좋은 장점만 얘기하는데, 우리 단점만 얘기를 하면 일단 돈을 덜 들였고, 그다음에 공정의 단순화라는 거는 이게 소비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제조사에게 더 좋은 거지. 손이 덜 들어가니까 라인에서 더 빨리빨리 지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좀 덜 들고 생산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뭐가 나쁘냐? 이게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작아지면 이 공진 주파수를 덜 흡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MVH 면에서 이게 약간 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암에서 들어오는 공진 주파수가 이쪽에서 많이 상쇄가 못 돼요. 이게 넓을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열이라든지 진동은 면적에 따라서 상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RHE 핀도 넓게 잡는 이유가
그 면적당 그 와트 켈빈 숫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공진 주파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초당 뭐 30Hz가 벌어진다. 그럼 이게 요 정도면은 요걸 3분의 1 뭐 그 줄일 거를 더 커지면은 막 4분의 1로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 꽝 치면은 여기 다 뚫리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턱을 받으면 여기까지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고가 얼마나 되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고라는 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서브프레임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면 그런 언덕을 치더라도 적어도 펜까지는 깨지지만 여기는 보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아마도 효율성을 가서 이렇게 좀 단가도 좀 줄이고 공정도 줄여서 가자라고 했다가 소나타도 바꾸는 이유가 경쟁이 이제 심해지니까 또 자꾸 이렇게 오토교에서 하부도 들여다보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압박이 느껴지는 거지. 아, 오토교 때문에. 네, 안 되겠구나. 야, 우리 얘네들 이건 모를 줄 알았는데 지적을 하네. 현대 그 셰시 연구원들한테 김정민 대표님이 완전히 적군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네. 본인 생각? 아, 그럼요. 예, 우리는 친구. 예. 악어와 악어새는 공존하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악어새란 얘기인가? 이제 전륜 봅니까? 네, 이제 전륜입니다. 와, 45분 만에 전륜 보고. 45분이에요? 네, 너무 힘든데요. 아, 네. 아니 어떻게 45분만 전륜을 볼 수 있어? 미안합니다. 원래 진짜. 이제 엔진룸은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건 많이 봤던 거라. 아, 그래서 합으로 끝낼 겁니다. 그래도 전륜을 45분 만에 보는 거. 무슨 얘기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막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안 했군요. 나 집중력을 네. 잃은 지 오래라서. 그래서 자동 변속기는 무슨.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빨리 전륜 보고. 보자고. 막 이러면서 후륜까지 언제 갈 거냐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진짜 45분이 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서브 프레임이 H 프레임이 그다음에 감마 GDI가 전륜 봅시다. 빨리 좀 봐주세요. 이 듀얼 클러치가 말이죠. 이제 약간 제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SK네요. SK. SK에서 변속기 만들어요. 어딨어? 이거 SK에서 만든 거잖아. OK SK. SK텔레콤. 진짜요? 이거 SK에서 변속기 회사 차렸잖아. 진짜요? SK에서 배터리도 만들잖아. 이 니로 배터리가 SK 거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811 한다고 했다가 안 돼서 6.2로 바꿨잖아요. SK에서 변속기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SK에서 지금 처음 납품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SK를 원이잖아. SK를 현대하고 그런 기아가 거야? 합병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현대 기아 SK 원 이게 첫 번째 모델이다. 모델이다. 이런. 그래서 여기 듀얼 7단. SK라니까? 아니 SK인 거 나도 읽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보고도 그래 보고도 참나. 참나 보고도 모르겠네. SK 야 진짜. 그러면 이거 만약에 상표 아닌데 이렇게 썼으면 이게 상표권 침해야. SK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7단에 저게 그 약자라. 야 SK가 이제는 통신사에서 변속기 회사로도 진출을 하네. 아 뭐야 뻥이죠. SK입니다. 양 PD가 진짜.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SK. 아 진짜 짜증나 진짜. 뭐가 이럴 줄 알았어. 자, 이 견준해 보니까 이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요. 하나랑 똑같아. 네. 네, 뭐 절곡 해놓고. 구조는 뭐 늘 보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클은 스틸로 돼 있고요. 네. 여기요. 네, 다 스틸이래요. 뭐 이급에서 뭐 네. 예. 입니다. 알루미늄은 하나도 안 쓰였고요. 알루미늄 합금이죠. 네. 네, 합금 하나도 안 쓰였고요. 네. 이거 스틸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1,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껴야죠. 그 네. 그러니까 기본가 네. 기본가 1,900만 원으로서는 제일 큰 차 아니에요? 이 차가? 아닌가? 아니죠. 네. 더 큰 차가 있나?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 아반떼가 더 사이즈, 크니까 사이즈. 그러니까 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죠. 아반떼보다 네. 이거보다 네. 이게 더 커. 전체 체적으로 보면. 네. 여기서 뭐 좋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네. 뭐야 그 마력당 얼마? 뭐 막 이야기했잖아. 네. 응? 이당 얼마입니까 응. 이제? 이것도 거의 돈당 그 마력당 10만 원. 원가당 네. 원가가 아니라 11만 원 정도 나오나 이게? 판매가당 부피. 부피. 응. 뭐 다 베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료는 좋은 거 못 쓰죠. 그러니까. 그죠? 알루미늄만큼을 쓰면 좋긴 한데, 예, 뭐 이 급에서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200에 풀옵션하면 3,200인데 그렇게 해서 하면 손해라는 거야.
그럼 3,2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알루미늄 쓸 수 있고 좋은 재료 쓸 수 있는데 안 들어간 거를 옵션 가격으로 다 지불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 준 만큼 받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난 옵션이 좋아하시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가에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사면은 뭐 개꿀이다. 이 차는 2,444만 원에 147만 원 옵션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차가요. 예, 2,610만 원인가에 출고하셨대요. 중간 정도, 약간 중상 정도의 가격을 주고 사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기아에서 셀토스를 그렇게 팔고 싶어요. 한 2,500에서 그 2,600 정도? 정도는 드려라. 딱 옵션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따지면 좀 아쉬운 거지. 2,600만 원짜리 차에 전륜 100% 스트럿의 뭐 로우암 구조로 보면 좀 아쉬운 건데 살짝 이렇게 너클 정도만 좀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캘리퍼도 보면은 이제 가장 싼 주조 방식이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차에 들어가는 뭐 최대한 재료비 아낀 그런 구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전륜 스테빌라이저는 좀 이렇게 두껍게 돼 있고 여기 예, 작용도 이렇게 좀 넓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기어는 컬럼 방식입니다. 어디가 있어? 아, 여기 뒤에 네네. 숨었구나. 여기 네, 뒤에 숨어 있어요. 있네요. 네. AC 프레임 뒤쪽으로 해서. 뒤로 가야 돼. 렉 방식이 아니라 컬럼 방식입니다. 네. 뭐 이것도 차급이 뭐 비세그먼트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또 2,600만 원인데 또 약간 좀 예. 그냥 뭐 맞는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플러 이렇게 나오고요. 예. 머플러에서 네. 1차 촉매, 2차 촉매 저렇게 있고요. 예. 이 머플러 요 촉매도 요즘 강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3원 촉매 들어가 있는데 이 3원 촉매 재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촉매 재질이 백금이에요. 아, 예. 백금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되게 비싸요. 가스들을 포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백금 아니면 팔라듐 이런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기체가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달라붙어야 그 환원을 시키거든. 그래서 이렇게 옥시데이션을 시켜서 그 유해한 기체를 무해하게 만드는 촉매예요. 그러니까 가솔린에서 오는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완전히 연소가 안 된, 예, 그 다음에 뭐 있을 수 있는 뭐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해서 그 유해하지 않은 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덜 유해한 뭐 그런 걸로 바꿔줘서 내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솔린 차는 질소라든지 PM은 문제가 크게 안 되고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문제죠. 그러니까 3원 촉매를 거치면서 그 이산화탄소로 많이 바꿔줘요. 이산화탄소는 좀 이렇게 식물도 흡입을 하고 이러니까 온난화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낮추느냐로 보는데 지금 가솔린 차도 PM 규제하고 뭐 다 한대요. 질소산화물까지. 지금 이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실 온도가 그러니까 연소실 온도가 높으니까 질소산화물이 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EGR을 그래서 쓰기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에서 제일 저한 게 일산화탄소. 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배기가스 총량으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녹스 그다음에 PM은 거의 신경이 안 쓰여졌는데 별로 안 했죠. GDI가 나오면서 연소실 온도를 거의 끝까지 끌어올리니까 그렇죠. 인번으로 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녹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EGR도 이제 슬슬 도입되고 있는 네. 단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직은 PM에 대해서 심각하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PM은 녹스 다음 문제 같아요. 아직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방연소 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되냐면 공기량은 많은데 연소가 되게 조금 되잖아요. 연료가 조금 들어가니까 반대로 연료 네. 입장에서 보면 네. 타고 싶은 게 공기가 엄청 많은 그러니까요. 거야. 네. 신났다 네. 그러고 네. 그 연료 분자 하나는 네. 신났다 그러고 타는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연소 온도가 높은 거예요. 연소실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응? 자, 성비가 안 맞아서 남자가 많고 여자가 없으면 누가 불만족스러워? 남자가. 그래서 이상행동을 많이 하잖아. 남자들이. 약간 미쳐서 돌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타야 되는데 못 타니까 이것들이 만날 여자는 못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질소산화물이 되는 거야. 그게 사회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난장 피고 싸우고 막 이런 이상현상이 어디 가서 연애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사랑을 속삭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욕구 불만이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이게 대기로 나가니까 막 병 일으키고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여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여자는 불타는 사랑을 하거든. 그렇지. 그걸 옆에 보고서 본 짝이 없는 남자들이 사고를 빈정 치는 거지. 상하지. 응? 그게 N01, N02예요. 그렇지. 옆에 한소와 질소가 예. 빈정상해서 저들끼리 막 그렇지. 그러는 거지. 죽창등 솔로 부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EGR을 도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가솔린에 EGR 얘기하면 먹미 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직분사에서는 EGR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다 쓸 거예요 이제. 거의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현대도 CVVD 엔진 들어오면서 EGR을 필수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나타 할 때 EGR 쿨러 달렸네. 네, 그거를 네, 이제 네. 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GR을 쓴다는 거는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더 좋은 겁니다. EGR을 쓰면 환경도 좋아지고요. 네. 그렇다고 디젤에서는 출력이나 뭐 손해가 갈 수도 있는데 가솔린에서는 출력이 낮아지지도 않아요. 네. EGR을 쓰면 네. 오히려 도움이 돼요. 네. 그 여러 가지로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사는 힘들지. 네. 그 EGR 쿨러 만들고 그렇죠. 또 순환시키고 네, 네, 네. 이게 배기가스 이조스트 가스 리서클레이션 돌려야 되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야. 호스도 들어가고 네. 파이프도 들어가고 쿨러도 달아야 되고 제어도 새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는 뭐 안에 아, 무슨 깨끗하네요. 깨봐야 네. 돼요. 잠깐만. 네, 하나도 없네. 안에가 엄청 깨끗하네요. 네. 아유, 순수하고 맑네요. 네, 뭐 이렇게 껌도 안 붙여놨어. 아, 여기 조그맣게. 거기 이렇게 껌 조금 붙여놓고 연결 나머지는 부위. 이쪽은 안 붙여놨잖아. 그 이음새들은 안 뿌려놨네 이쪽은. 저긴 작업을 해놓고 여기는 왜 안 했지? 여기도 좀 쏘지. 저거는 그러게요. 뭐 이음새구나. 그냥. 저쪽도 안 썼어. 저쪽도 없어. 까불 줄 아. 몰랐던 거지. 그 이런 데서 소음 날 텐데. 이런 데서 좀 보완을 해놓지. 그러니까 여긴 해놓고 이쪽도 해놨는데 여긴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왜 빼놨을까요?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 저렴한 차들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한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하는 거지. 예. 뒤는 이음새 다 해놨는데 중간을 안 해놨네요. 중간에 네. 좀 소음이 둘러나가고 생각했나? 그 다음에 그 실런트도 앞쪽에만 살짝 뿌려놨네요. 앞쪽에만. 저쪽에. 여기 아주 일부분. 그러네요. 아주 쬐끔. 요쪽에 네. 요만큼 소음 대책 괜찮다 이건가? 난 타망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요거는 안 좋네요. 여긴 별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륜 보겠습니다. 드디어 후륜입니다. 네, 후륜의 토션빔이에요. B 세그먼트까지는 대체적으로 기본을 토션빔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3,200만 원 주고 사면 네. 이제 거기에는 사륜까지 들어가니까 멀티링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 그런데 이제 그걸 빼고 사륜을 빼면 이제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000만 원이 토션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1,960만 원인가 뭐 기본가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션이면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급에서는 왜 토션을 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돈 아끼려고요. 이 토션이 네.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네. 이게 진동 흡수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전장이 한 4.6m만 넘어가도 사실 토션은 조금 거칠어요. 그게 확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형차부터는 이 토션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사용됐던 시절이 그러니까 멀티링크가 1984년 5년 이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E클래스에서 들어가면서부터 멀티링크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멀티링크를 이 레이싱카 외에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7시리즈에서도 토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멀티링크가 대중화가 안 됐을 때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2000년대 뭐 2010년 이전에도 흔치 않았잖아. 그때는 아이폰 없었잖아 하는 얘기랑 똑같아. 그때는 피처폰이었는데 지금 피처폰이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멀티링크가 처음에 뭐든지 그렇잖아. 초창기에 스마트폰이 좋을 리가 없잖아. 멀티링크도 85년도쯤에 개발이 돼서 95년, 2000년 초반까지는 못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기술자들도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들이 워낙에 지금 데이터는 공공재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각 제조사마다 설계 노하우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멀티링크는 웬만하면 다 좋아. 요즘 노트북, 요즘 오디오, 요즘 스마트폰이 안 좋은 거 없잖아요. 웬만하면 카메라도 그렇고. 카메라도 웬만하면 다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마치 토션빔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필름 카메라라든지 예전에 쓰던 피처폰이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보다 더 좋아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 이런 모델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냐? 멀티링크에서 네. 느껴지는 그 고급감을 조금 줄이는 그 아끼는 비용으로 그렇죠. 차라리 딴 데 해주면 이 사람이 더 감동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선택과 집중인 네.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그리고 휠 베이스가 좁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거는 차가 안락함보다는 좀 이렇게 역동적인 기민한 움직임들이나 활동성의 강조가 돼 있으면 약간 이렇게 거친 느낌들도 이 젊은 오너들은 그래 뭐 이건 차의 특성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션빔이라 그래가지고 뭐 롤 스테프니스를 잘 조정을 해놓으면 아예 거칠게 막 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토션빔이 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차가 전장이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AM 리크 같이 좀 부조화되는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토션빔의 그 거친 느낌들이 더 배가가 돼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M6가 대표적인 경우였던 거고, 뭐 르노 클리오라든지 뭐 푸조의 뭐 3008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5008도 아직도 뭐 토션빔을 쓰는 건 대략적으로 그 정도 차체 사이즈 한 4.5m가 안 되는 차들에서는 이런 토션빔을 통해서 잘 구현을 해놓으면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다지 거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에게 뭐 그래 다른 부분에 역점을 두면 더 좋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세팅이 토션빔이 괜찮게 돼 있어 승차감이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요걸 멀티링크로 바꾸면 어떨까요? 더 좋아지나? 그렇지. 훨씬 좋아지지. 훨씬 네. 좋아지는구나. 요리를 잘해.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는데 냉동육으로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굉장히 굉장히 맛있어. 부드럽고 식감이 있어. 어. 그러면 등급이 높은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을 했으면 그럼 더 맛있지. 얼마나 맛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어떤 브랜드는 토션빔으로도 그런 동작을 낸다는데 토션빔이 뛰어난 거 아니냐. 만약 그 브랜드가 마음 먹고 거길 멀티로 바꿨으면 더 좋은 동작이 나오고 더 편안한 승차감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사륜을 물리게 되면 토션 없이 멀티를 줍니다. 자, 양 PD 왜 그럴까요? 왜냐면 토션빔에는 멀티링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우와! 포션빔하고 멀티링크를 같이 못 우와. 쓰잖아. 못 쓰지. 야, 아이고. 다시 얘기해. 다시. 멀티링크를 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드라이브 샤프트를 얘기한 거지. 아니요. 사륜구동, 드라이브 샤프트. 뭐 맞아. 다시 기회를 줄게. 야, 난 알아들었어. 나도 아, 알아듣는데 그래 됐지 뭐. 뭔가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다시 교정을 해봐.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멀티- 토션빔에는 네. 드라이브 샤프트를 걸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자, 이 토션빔에서 이렇게 사륜을 선택한 멀티링크를 준대요. 왜 그럴까요? 네? 토션인데 지금 네. 토션빔인데 네. 이게 사륜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 토션 대신에 멀티링크로 아, 바뀐대요. 그렇지, 이거. 그렇죠. 왜 그럴까요? 멀티링크를 하려면 네. 아니지 토션빔에는 네. 드라이브 샤프트를 걸 수가 없으니까. 우와. 이거 뭐야? 이 우와. 기계적 리액션 뭐냐고. 그거 어떻게 알죠? 제가 또 어떻게 짬밥이 있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구조를 잘 보세요. 네, 이게- 볼 수가 네. 없을 것 일단 같아요. 앞에서부터 네. 여기 저 샤프트가 빠져나오는 구멍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에. 네? 여기에 구멍은 있어요. 구멍은 있는데 일단 얘가 걸리잖아요. 그러네. 가운데 디퍼렌셜이 걸리고 맞아. 얘를 지나왔다고 해도 여기를 찔러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드라이브 샤프트를. 이게 다 걸리잖아요. 못 찔르지. 못 찔러 넣는구나. 근데 멀티 독립평가 장치는 네. 얘 일단 가운데 여기가 없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후륜 디퍼렌셜이 여기 들어올 수가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비껴서 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에다가 드라이브 샤프트를 찔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륜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못 거예요.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가 인심이 좋아서 멀티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사륜을 늘려다 보니까 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 네. 현대는 아마 넣을 수 있으면 넣었을 텐데. 넣고 싶었을 거야. 돈이 덜 들거든. 이렇게 하면 싸지거든. 넣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 넣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넣을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면 그 리지드 X를 넣으면 걔도 못 넣어요? 아니요, 리지덱스는 걔는 다른 넣을 수 개념이에요. 걔는 있어요? 같이 동력 그 아, 디퍼런셜이 같이 같이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개념이 달라요. 토션하고 리지덱스는 다른 거예요. 네. 어우, 야, 질문 야, 그러게. 이 수준이 있었어. 우와, 야, 하이파이브. 와, 대박. 양나물이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토션은 독립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연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동력 손실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동력을 걸게 되면.
왜냐하면 트랙션을 잡으려면 이게 유연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상황에 맞게 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상황에 맞게 접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서스펜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동력을 만약에 넣는다고 해도 효율적으로 동력 배분이 안 돼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그래 멀티링크 넣어줄게 해서 넣어주는 거고 호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왜 사륜 넣을 때 멀티링크로 바뀌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자, 그러니까 멀티링크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사륜을 넣으셔야죠. 그렇죠. 네. 사륜을 넣으면 요즘은 옛날 대부분 같으면은 사륜 필요 없다라고 돈 낭비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듯이 현대의 사륜은 그 험로주파용이 아니고 네. 그 극한의 상황에서 거동을 돕기 위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주행 밸런스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 오버, 스티어 성향을 잘 조절을 해서 이거를 좀 코너링 포스를 높여주는 주행감 향상으로 연결을 해주는 트랙션 배분. 마치 LSD를 생각하시면 돼요. LSD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륜, 전자식 사륜 배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그래서 차이 나요 지금? 177만 원 차인데 이게 사륜만 물려도 한 그 정도 나는데 그러니까 멀티링크까지 준다는데 이게 토션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일로 보면 자 여기서 트렁크 라인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죠. 아, 예, 트렁크 라인?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트렁크가 낮아져요. 그래서 실내 공간 확보가 돼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션에 맞춰가지고 지금 실내 공간이 설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멀티링크가 들어가게 되면 더 작아지나요? 네, 멀티링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멀티링크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설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확연하게 좋아지거나 이래서 멀티링크를 쓰는구나 하는 설계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차급에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 토션에 맞춰져 있어서 이 차대를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유리하다고 본 거야.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럼 넣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네. 토션을 넣는 이유가 아까는 이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많이 했는데 이런 작은 차들은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내 공간 확보예요. 그렇죠. 실내 공간을 확보하려면 멀티가 여기저기 크로스 멤버가 들어가고 여기에 물리고 위로 물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이 좁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차에서는 실내 공간의 축소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끌리오라든지 그 푸조 200 시리즈라든지 이런 차들이 토션빔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원가 절감 플러스 실내 공간 확보인 거예요. 지금 이 셀토스도 또 베뉴도 또 코나도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멀티링크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걸어놓고 자 사륜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링크를 적용할 때는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개념인 거지. 온전한 이 차를 위한 멀티링크 세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륜을 걸기 위한 멀티링크 구조인 거죠. 그래도 좋아지나? 좋아는 져요. 좋아는 지는데 완벽하게 얘 차를 위해서 멀티링크를 설계한 그런 설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세미 멀티링크 정도의 개념일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여기 멀티링크 넣으면 실내 공간이 좁아지진 않는 거죠? 똑같죠. 그건 아니죠. 프레임이 똑같아요. 바뀔 수는 네, 없으니까. 똑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토션빔으로 이걸 설계를 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커요 사실은. 왜냐면 실내 공간 잘 빼고 트렁크 공간 잘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돈도 아끼고 일석몇조야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멀티링크로 바꾼다고 해도 이게 완벽하게 거동을 확 바꿔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승차감 약간 좋아지고 또 사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멀티링크 준다 그래서 와 개꿀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제조사가 또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막 필요 없이 막 뭐 사륜도 주고 그것도 막 아낌없이 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팅된 멀티링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토션보단 낫지. 그래도 왜? 지금은 잘못 세팅할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드니까. 힘드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왜 사륜을 주면 멀티를 주고 뭐 안 주면은 멀티를 빼고 하는 거에 너무 궁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 네. 네, 뭐 전반적으로 여기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셀토스를 봤는데요. 전 대략적으로 셀토스를 한 2,200에서 2,400 사이에 산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3천만 원 넘어가는 차로서는 가치가 이렇게 그거는 좀 세 보여요. 아닌 것 같고 2,500까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500까지도. 근데 2,500이 넘어가면 좀 윗급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현재 구성으로는. 저는 깡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재원표에서 깡통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 뭔가를 쭉 봤어요. 네.
뒷좌석 리클라이닝, 네, 뭐 네. 앞에 저 전방 주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기 제 차에 있는 게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1900이면 좀 괜찮냐고 차를 딱 보니까 되게 큰 거야. 어. 우와 이거 대박인데 속으로. 그러니까 나한테도 차 크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맞아. 나도 우리나라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작은 차 좋아하신다더니. 1900이면 대박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2000 중반 말씀하신 대로 2000 중반까지는 괜찮아. 근데 2500? 3000까지 네. 가기는 조금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뭐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는 셀토스는 2,500원 기준으로 그 밑으로 뽑으시면 가성비가 좋은 차로 보여지고 그 위로 뽑으면 글쎄 이게 이 가격을 주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마감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가격대에서 보여지는 딱 그 정도예요. 흠잡을 네.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칭찬할 것도 그냥 아니고. 뭐 이 가격대 이렇게 돼 있겠거니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조사에서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칭찬할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좀 마무리가 부실한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런 부분들 중간에 뭐 이렇게 실리콘 좀 덜 발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암이라든지 뭐 그냥 구조적인 재료들은 좀 상당히 저렴한 게 많이 사용됐고 알루미늄 합금 사용된 게 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들이고요. 네, 머플러는 워낙 새 차니까 아직 뭐 녹이 나거나 아무것도 뭐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셀토스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사료는 보시다시피 얘는 토션빔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링크에 너무 큰 게 들어가지 마시고 사륜에서 주는 트랙션 컨트롤, 트랙션 밸런스 향상을 원하신다면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마 멀티링크를 넣는다고 해서 승차감의 극적인 변화가 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공간을 보니까요. 네.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이 넘은 관계로 하부가 네. 엔진룸은 우리가 누차 뭐 1.6T GDI 네, 많이 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점심 먹고 주행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비도 그쳤고요. 안녕. 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주행편에서 만나요. 네.